1555년 4월 30일 런던의 종소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울려 퍼졌다. 거리 곳곳에서는 모닥불이 타올랐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렀다. 축제가 벌어졌다. 유럽 전역에서 대사들은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들의 궁정에 소식을 전했다. 잉글랜드의 여왕이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후계자가 태어났다. 가톨릭의 미래는 보장된 듯 보였다. 그러나 햄프턴 코트 궁전 안 어둡고 숨막히는 한방 안에서 메리 튜더는 말없이 누워 있었다. 아기는 없었다.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42살의 한 여인뿐이었다. 뼈만 남은 듯 야위어 있었고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배였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11달. 그녀는 11달 동안 기다렸다. 11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잉글랜드를 구원할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세상에 선포해왔다. 그리고 지금 궁전 밖에서는 축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의 의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여왕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결코 아이였다. 메리 1세 튜더. 그녀는 결코 약하거나 순진한 여인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516년에 태어났다.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버지가 부모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고 자신을 사생아라고 선언했을 때에도 수년 동안 이어진 굴욕과 고립,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1553년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가 죽었을 때 귀족들은 개신교를 유지하기 위해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왕위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메리는 군대를 일으켰다. 런던으로 진군했고 피로 이어진 권리를 되찾았다. 37살의 나이에 그녀는 잉글랜드 역사상 자신의 권리로 통치하는 첫 번째 여왕이 되었다. 그녀의 사명은 두 가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었다. 아버지가 로마와 결별하며 무너뜨려버린 가톨릭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후계자를 낳는 것. 가톨릭 신앙을 지닌 후계자를 통해 잉글랜드가 다시는 개신교의 이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다.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 2세. 그는 그녀보다 11살이나 어린 가톨릭 왕자였다. 그는 이 결혼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받아들였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맞서기 위한 유용한 동맹일 뿐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달랐다. 그녀는 깊이, 그리고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졌다. 평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마침내 그것을 붙잡으려 하듯이 그들은 1554년 7월 25일 윈체스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펠리페는 마치 상업계약서에 서명하듯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9월, 불과 2달 뒤였다. 메리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발표했다. 사춘기 때부터 늘 불규칙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월경은 완전히 멈추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배는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왕실 의사들 존 페이큰햄 박사가 이끄는 그들은 여왕의 배를 직접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절박하게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추미론이 통보를 받았고 공식 문서가 작성되었다. 잉글랜드 전역의 종이 사흘 동안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메리는 명령했다. 왕실 요람을 준비하라고, 유모들을 고용하라고. 튜더 왕가와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이 서로 얽혀 새겨진 아기 포대기를 짜라고. 출산 예정일은 1555년 5월로 정해졌다. 마침내 신이 그녀의 자궁을 축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단지 의도적으로 외면한 징후들이 있었다. 매주 개신교 신자들을 화형대에 올리던 그 여왕에게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메리의 복부 팽창은 정상적인 임신의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보통 임신이라면 자궁에서 위로 균일하게 커져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배는 기묘하게 부풀어 올랐다. 딱딱한 부분, 부드러운 부분. 숙련된 어떤 산파도 정상이라 인정할 수 없는 기묘한 비대칭이었다. 메리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묘사는 어딘가 이상했다. 옆구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 숨이 막힐 듯한 갑작스러운 압박, 태아의 발길질처럼 예측 가능한 리듬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한 경련이었다. 16세기에 제한된 의학 지식과 군주에게 반대했다가 정치적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공포사에서 의사들은 결국 믿기로 선택했다. 아니면 적어도 믿는 척하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리의 몸은 어떤 건강한 임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점점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열이 치솟았고 곧이어 몸을 떨게 만드는 격렬한 오한이 뒤따랐다. 식욕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녀가 겨우 견딜 수 있는 것은 맑은 국물과 흰 빵뿐이었다. 팔에서, 얼굴에서, 다리에서 살이 점점 빠져나갔다. 몸은 해골처럼 마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배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 마치 쌍둥이나 심지어 새쌍둥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다리는 심각한 부종으로 크게 부어올랐다.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시체 같은 창백함이 드리워졌다. 시녀들은 서로 귓속말로 수군거렸다. 여왕이 마치 시체에 배통 하나를 묶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1555년 4월 출산 예정일이 지나자 메리는 왕실 의례에 따라 격리된 산실로 들어갔다. 왕의 침실은 봉쇄되었고 두꺼운 커튼이 자연의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오직 산파들과 가장 가까운 시녀들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침대 주변에는 성스러운 유물들이 놓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각, 성모 마리아의 망토에서 잘라낸 천 조각, 순교한 성인들의 유골. 메리는 기다렸다. 통증은 왔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적인 진통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을 두 겹으로 접어버릴 만큼 깊고 격렬한 복부 경련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몇 시간 동안 완전히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출혈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점액마개가 아니었다. 어둡게 굳어버린 피덩어리 같은 출혈이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겼고 시녀들은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 활의 향초와 약초를 태웠다. 날들은 몇 주가 되었고 몇 주는 몇 달로 변했다. 4월 32일 여왕이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런던과 유럽 전역으로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종이 울리고 모닥불이 타올랐고 축제가 벌어졌다. 그러나 햄프턴 코트 궁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뿐이었다. 6월이 되자 베네치아 대사 조반니 미켈리는 자신의 정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출산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보니 나는 그녀가 애초에 임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된다. 절망에 빠진 의사들은 성직자들에게 간청했다. 런던 전역에서 안전한 출산을 위한 기도 행렬을 조직해달라고. 7월이 되자 가장 충성스러운 시녀들조차 진실을 알고 있었다. 메리는 이미 11달째 임신 상태였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기는 없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1555년 8월 메리가 마침내 격리된 산실에서 나왔을 때 목격자들의 기록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장면을 전한다. 그녀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야위어 있었고 완전히 침묵한 채 완전히 굴욕에 짓눌린 모습이었다. 대사들은 보고했다.
그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고. 실패한 임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일은 그저 궁정의 대화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그러나 잉글랜드의 선술집과 시장에서는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여왕이 괴물을 낳았다는 이야기, 아기가 죽은 차에 태어났고 궁정이 그것을 숨겨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이 개신교 신자들을 화형에 처한 죄로 그녀를 벌했다는 이야기였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펠리페는 잉글랜드를 떠났다. 1555년 9월 플랑드르의 군사 문제를 이유로 그는 떠났다. 메리는 울며 그에게 남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떠났다. 그리고 2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11달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메리 튜더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대의 의학 역사학자들은 편지와 연대기, 그리고 외교 보고서에 기록된 증상들을 매우 치밀하게 분석해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가짜 임신, 즉 상상 임신이었다. 이것은 매우 드물지만 의학적으로 기록된 심리적 상태다. 한 여성이 임신을 너무도 강렬하게 갈망한 나머지 그녀의 몸이 실제로 임신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해 월경을 멈추게 하고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복부를 부풀게 하고 유방을 커지게 만들고 심지어 모유 분비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메리 튜더에게는 이 위험 요인이 모두 존재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극단적인 절망,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깊은 정서적 트라우마, 그리고 압도적인 정치적 압박. 현대의학에서 위임신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약 2만 2천 건의 임신 중 단 한 건에서 6건 정도만 발생한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임신 검사도 초음파도 없었다. 그 시대에는 실제로는 아이가 없는데도 몇 달 동안 자신이 임신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론은 메리에게 나타난 초기 증상과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믿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왜 그녀의 배가 11달 동안 계속 커졌는지, 그리고 왜 1557년에 있었던 두 번째 가짜 임신 때 관찰자들이 그녀의 배가 마치 수종, 즉 체액이 축적된 것처럼 부어 있었다고 기록된 점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이론이 등장한다. 난소 수종 혹은 거대한 난소 낭종이다. 이 질환은 당시 의학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난소에 낭종이 형성되고 그것이 천천히 자라면서 엄청난 크기까지 커질 수 있다. 낭종은 액체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낭종은 전반적인 복부 통증, 점진적인 복부 팽창, 불규칙한 출혈,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 이론은 메리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의 진행 과정과 더 잘 맞아떨어진다. 복부가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 대칭적으로 부어오르는 팽창,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첫 번째 사건 이후 결국 복부 크기가 줄어들었던 점까지. 게다가 난소 낭종은 불임과 만성적인 월경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메리가 사춘기 시절부터 겪어온 문제이기도 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메리가 점액성 낭선종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것은 난소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대량의 젤리 같은 액체를 만들어내며 멜론만한 크기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자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양성 낭종은 대개 메리가 말년에 겪었던 전신적인 증상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고열, 심각한 체중 감소, 그리고 극심한 쇠약 같은 증상들이다.
세 번째 이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길한 가설은 암이다. 특히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뒷받침된다. 진행된 단계의 난소암은 복수를 유발한다. 즉,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되는 현상이다. 이 상태는 겉보기에는 임신과 거의 완벽하게 비슷한 모습이 된다. 악성 난소 종양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월경 주기를 교란시키고 임신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암이 진행되면서 주변 장기를 침범하고 복부 구조를 압박하며 만성적인 통증과 불규칙한 출혈을 일으킨다. 또한 종양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열이 발생하고 복부를 제외한 신체에서는 극심한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메리의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작성된 기록에는 심각한 신체 부패와 체액 축적이 언급되어 있다. 1558년 11월, 메리가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목격자들은 그녀가 수종과 발열, 그리고 극심한 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한 번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들은 복막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난소암과 상당히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 난소암은 40살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드문 질병이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단편적인 증상 기록에 기반한 후대의 추정일 뿐이다. 네 번째 이론은 2000년에 의학 전기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일로 킹스 박사가 제시한 가설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이론일 것이다. 킹스는 메리의 평생에 걸쳐 기록된 모든 증상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마도 프로락티노마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었다. 프로락티노마는 뇌하수체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이 종양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프로락틴은 모유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프로락틴이 과다해지면 불임, 무월경 혹은 불규칙한 월경 출혈, 유방의 비대와 모유 분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짜 임신, 즉 위임신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큰 프로락티노마는 시신경을 압박하여 심한 두통과 점진적인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역시 메리가 실제로 호소했던 증상들이었다. 이 종양은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증상에는 쉰 목소리와 비정상적으로 깊어진 음성, 머리카락과 눈썹의 탈락, 건조하고 두꺼워진 피부, 복부 팽창을 동반하는 심한 변비, 체중 증가, 만성 빈혈, 우울증과 정신적 혼란이 포함된다. 메리는 평생 동안 이 모든 증상들을 보여왔다. 이 이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메리가 겪었던 여러 건강 문제들을 하나의 진단 아래 통합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결정적인 결론은 아니다. 프로락티노마는 보통 젊은 여성에게서 치명적인 죽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558년에 메리가 겪었던 그 극심한 신체적 붕괴를 완전히 설명하지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다섯 번째 가능성이 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다. 1558년, 특히 치명적인 독감 변종이 잉글랜드 전역을 휩쓸었다. 그 병은 마치 패스트처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메리는 그해 10월에 심하게 병에 걸렸다. 그리고 11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폴 추기경 역시 같은 날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메리가 이미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난소낭종, 뇌하수체 종양 혹은 천천히 진행되는 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이미 약해진 그녀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다. 1557년 2월, 메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임신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장 충성스러운 왕실 의사들조차 더 이상 그 연극을 지속하지 않았다. 펠리페는 그해 3월 잠시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전쟁 자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7월이 되자 그는 다시 떠나버렸다. 메리는 홀로 남았다. 자신을 경멸하는 왕국을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는 몸과 함께 그녀의 배는 다시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임신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기록했다. 1558년에 이르러 잉글랜드는 프랑스에게 칼레를 잃었다. 그곳은 대륙에 남아있던 마지막 잉글랜드 영토였다. 폭우가 쏟아지며 농작물은 망가졌고 기근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기 시작했다.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메리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다. 복부의 통증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열은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살을 잃어 옷이 마치 헝겊처럼 해골 같은 몸 위에 축 늘어져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배만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딱딱하고 기괴할 정도로. 10월 메리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인정했다. 그녀가 평생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개신교 사생활을. 1558년 11월 17일 아침 7시 메리 튜더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2살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었다. 그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은 복강 안이 악취나는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 심각한 내부 부패의 흔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식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왕의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잔혹하다. 가톨릭 후계자를 낳아 잉글랜드를 개신교의 이단에서 구원하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던 메리 튜더는 결국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 그리고 그녀가 증오했던 그 사생아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다. 그녀는 45년 동안 찬란하게 통치하며 개신교를 영원히 잉글랜드의 종교로 확고히 자리 잡게 만들었다. 280명 이상의 이단자를 그들의 영혼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화형대에서 태워 죽였던 블러디 메리는 신이 기적의 아기를 자신에게 내려주었다고 믿으며 죽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난 것은 낭종이었든 종양이었든 암이었든 혹은 절망적인 심리 상태가 신체로 드러난 것이었든 그것은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잔혹한 증거였다. 정치적 권력은 생물학을 막아주지 않는다. 종교적 신앙 역시 암도, 낭종도, 뇌하수체 종양도 치유하지 못한다. 오늘날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메리 1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녀의 증상은 여러 진단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난소암이었을 수도 있고 거대한 낭종이었을 수도 있으며 뇌하수체 종양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실제 신체 질환과 결합된 심각한 위임신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여러 질병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치명적인 인플루엔자가 마지막 타격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다. 메리는 자신의 짧은 인생 중 여러 해를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다고 믿으며 살았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렸고 아이의 발길질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병든 장기의 경련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죽었다. 권력자들의 생물학적 미스터리를 검열 없이 탐구하는 이런 의학 역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해달라. 현대 과학이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해독하려 하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긴다. 메리의 의사들은 정말로 임신과 질병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던 여왕에게 의학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형 선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치적 침묵을 선택했던 것일까? 당신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달라.